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미국 대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9%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순이익 부분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조금 웃돌면서 주당 42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매출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 다소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2.24% 정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저희 파워블로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장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요즘 보면 대형주들은 순환매장세 겪으면서 좀 등락에 있는 편인데 중소형주들은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를 두고 이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중소형주 증시로 바뀐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동안 10월 달에 연기금 그리고 11월 달에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급이 많이 유지됐습니다만은 이번 옵션 만기를 즈음해서부터 기관의 어떤 순매수 강도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즉 그동안에 그 국가 지자체 중심의 상당히 고점권에서 매수가 발생한 이후에 옵션 만기를 전후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절 매도성 및 프로그램 매도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손실이 많이 발생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체국 자금들의 자금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수급적으로 이미 대형주 포트폴리오를 15% 이상 다 가져가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 포지션 한도를 대형주를 또 늘리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남은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시장에 있는 주변주들, 예를 들어서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하나석화 같은 그런 주변주들을 통해서 수익률을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향후에는 투신과 연기금과 우체국 자금 이렇게 3박자가 한꺼번에 발생이 돼서 순매수를 유입해야만 시장에 강하게 상승을 이끌 수가 있지, 최근 증시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전까지 거래량이 한 3억 7천만 주대 정도 되다가 최근에는 한 3억 주 미만대까지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또 거래 대금도 6조 원대 이상 거래되다가 최근에 5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 있는 것은 결국은 중소형주 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형주 중심의 트레이딩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 점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블로그 주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그 국채 수익률 7%의 의미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7%라는 게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국가가 디폴트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알려주는 이제 시장의 채권 시장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리스가 7% 국제 수익률을 도달하고 나서 18일 만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도 과거에 7% 수익률을 도달하고 18일 만에 또 정확하게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었고요. 또 나머지 또 국가들, 아일랜드가 그랬었고 포르투갈 경우에는 61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태리가 국채 수익률 7%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6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다시금 또 7%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의 동향은 결코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또다시 발생된다 그러면 이태리도 11월 27일 이후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포르투갈의 경우를 대비해서 본다면 2012년 1월 9일 정도가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 가능성이 높냐 하면 이거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채권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주식도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입니다. 즉 채권, 국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투매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변동되는 것이지, 뭐 조금 유로존 사태가 위험하다고 해서 국채 수익률을 스스로 알아가지고 움직이는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투기적인 세력들은 국가를 상대로, 중앙은행을 상대로 또다시 국채 시장에서의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더 참고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정말 또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 7%가 그렇게도 의미 있는 것이라면 왜 갑자기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것인지,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들어볼까요?
드라기 총재가 신임으로 지금 ECB 총재로 등극하면서 금리 인하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ECB가 금리 인상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죠. 즉 투기 세력들은 잘못된 정책이 바로 잡히는 방향성을 보고 또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금리 인하라는 그 뒷북치기 정책을 감지를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는 추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담보로 해서 강력하게 국제시장을 공격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적어도 올해가 이제 4분기 말까지는 이런 중소형주 장세 그리고 계속 위기 상황이 대두됐다가 또 가라앉고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동성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자. 그렇다면 이러한 리스크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ECB에서 머니 프린팅을 해서 이탈리아 국제시장을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어를 한다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즉 인플레이션도 포기하고 각국 유로존의 중앙은행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상황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닥쳤을 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되겠죠. 네, 일단은 변동성 정도를 염두에 두자. 그래서 중소형주에 주목할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길게 선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